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밤 초승달과 금성이 거의 붙는 것처럼 초근접하는 우주쇼가 나타납니다. 해가 진 뒤 서쪽 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40년 후인 2063년에나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가 30년 만에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린 단비도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어서 모내기철을 앞두고 올해 농사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해석이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한국 등에 유리하다며 미국 배터리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부품이 아닌 구성 소재로 구분해서 한국에서 만든 소재도 세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세부 지침이 주목됩니다. 가상화폐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일으켜서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가 어제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 당국은 지문 조회를 통해서 오늘 아침 권 씨의 신원을 확인함에 따라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 황사는 사라지겠지만 남부지방의 경우 황사가 축적되면서 종일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영향을 미친 황사가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퍼져나가서 오늘은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 충남, 호남, 경북, 제주 등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미세먼지 주의보를 경북과 제주에도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황사와 함께 어젯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8도가량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으로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불면서 대형 산불 위험성이 커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중국 황사 발원지에서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일어나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인데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자세히 전해왔습니다. 모래폭풍이 산 꼭대기만큼 높게 일어납니다. 누런 모래구름이 파란 하늘을 가리며 도시 전체를 서서히 집어삼킵니다. 재난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지난 20일 중국 북서부 간수성 장예시를 덮친 황사의 모습입니다. 受沙尘天气导致的道路能见度不佳影响，发生了一起4车追尾事故，一名驾驶员被困。 이틀 뒤엔 내몽고 사막과 초원에서도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对这个沙墙太震撼了，沙都打得厉害，就一瞬间就天黑了，啥也看不见。 역대급 황사구름은 위성에서 보일 정도로 컸습니다. 수도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 기준의 30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황사경보는 전체 4단계 중 2번째에 그쳤습니다. 이번 황사가 단순 모래바람이 아니라 스모그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미세먼지 못지않게 건강에 나쁜 이유가 바로 황사가 중국 북동 지역의 공업지대를 지나면서 공장에서 배출된 중금속을 모래가 흡착을 합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중국 내 공장 가동과 석탄 발전이 대폭 늘면서 한반도 공기도 탁한 날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부지방 가뭄이 길어지면서 식수도 또 공업용수도 비상입니다. 광주광역시는 30년 만에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고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는 동복호 상류입니다. 물 대신 풀만 무성하고 댐 건설로 수몰됐던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복호의 저수율은 18%로 14년 만에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은 900mm입니다.
평년의 64% 수준으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입니다. 광역상수원 주암댐도 저수율이 10%대를 기록하면서 광주광역시는 30년 만에 제한급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 톤씩 지금 현재 취소하여 상수도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절수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모처럼 내린 천금 같은 단비에 바짝 마른 땅이 오랜만에 흠뻑 젖었습니다. 메말랐던 마늘밭이며 양파밭이 비로 흠뻑 젖어서 좋고 황금 같은 비가 와서 좀 늦었지만 그 상추도 옮겨 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강우량이 20mm도 되지 않는 곳이 많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모내기철을 앞두고 물 관리가 중요한 벼농사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모내기도 해야 되고 고추도 심어야 되고 깨도 심어야 되고 그러는데 안 오게 되면 이제 그것이 말라갖고 심어놔도 말라갖고 죽지요. 물 공급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물 전략 실천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숲 가꾸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나무 심기가 한창인데요. 나무 시장도 문을 열고 묘목 나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광주 첨단지구 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무 옮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나, 둘, 셋! 드디어 시작된 상생과 희망의 나무 심기. 심는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발로 좀 밟아. 나무가 많이 심어지면 도시 숲이 형성되고 또 물이 이렇게 모이는 구조도 되고 또 홍수를 막는 역할도 해서 나무 심기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사리 손들도 숲을 가꾸는 데 힘을 보탭니다. 광주 광산구가 올해 심은 나무 10,000그루 가운데 8,000그루는 시민의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의 이제 참여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봄 시민운동으로 이걸 이제 전개해 볼 생각이에요. 나무를 이제 선물을 해보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올해 전국적으로 모두 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농협도 이번 나무 심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산림조합에는 나무 시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먼저 오는 순서대로 모두 2,000명에게 많게는 4그루씩 묘목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산림청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의 숲에 나무 1그루를 심으면 실제 산불 피해 지역에 2그루가 심어지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사랑해요.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200여 명 많고 2주 전보다 46명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1,269명,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4명으로 33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211명입니다. 제주와 부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어제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뇌염 주의보는 일본 뇌염의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그해 최초로 채집되면 발령되는데 올해 주의보는 지난해 4월 11일보다 22일 빨리 내려졌습니다. 질병청은 제주와 부산의 최근 평균 기온이 10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도 높았고 평균 최고 기온도 지난해보다 2.5도 상승하는 등 따뜻한 날씨에 모기의 활동이 빨라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려서 일본 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자 250명 중 1명꼴로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과 발작,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전국 의대 정시 모집 합격자 4명 가운데 3명은 이른바 N수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대 신입생 선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0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사이 정시로 선발된 전국 의대 신입생 5,144명 가운데 77.5%인 3,984명이 수능 시험을 2번 이상 치른 졸업생이었습니다. N수생 가운데 재수생은 42.2%였고 3수생이 21.8%, 4수 이상도 13.4%나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36.7%, 경기가 19.1%로 두 지역 합격생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강 의원은 정시 의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은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곳이라면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가 과연 공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는 루나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해외로 도피하면서 국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인물이 권도영 대표로 최종 확인됐지만 국내 송환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해외로 도피해서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and watching companies die too. 하지만 이때부터 권 대표가 만든 루나코인은 대폭락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10만 원대였던 루나코인 가격은 불과 보름 만에 1원이 돼 5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한 겁니다.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바이를 경유해 세르비아로 몸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소재 파악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혔지만 국내 송환까지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선 우리 정부와 몬테네그로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권 대표를 국내로 데려오는 겁니다.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의 추방을 결정하면 우리 수사기관은 신속히 권 대표를 체포해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 대표가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 국내 송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해 미국 송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변수를 넘어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된다면 검찰은 권 대표를 상대로 루나와 테라의 수익 구조가 사기라는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오늘은 밤하늘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승달과 샛별 금성이 마치 붙듯이 가까워지는 현상이 예정돼 있는데요. 밤하늘에서 초승달과 금성이 이번처럼 가깝게 접근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든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해가 진 저녁 하늘, 눈썹처럼 생긴 초승달이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밝은 별이 반짝이며 지평선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달 다음으로 밝아 샛별로 불리는 금성입니다. 초승달과 금성은 1년에 여러 차례 가깝게 다가서며 밤하늘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넘어 달과 금성이 거의 붙듯이 보이는 초근접 현상이 나타납니다. 밤 7시 30분쯤 초승달 바로 위로 금성이 등장하겠고 이후 고도가 낮아지며 둘 사이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집니다. 밤 9시에는 초승달과 달이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도에서는 금성이 초승달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엄폐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초승달과 금성이 꽤 떨어져서 만나지만 이달에는 마치 스쳐 지나듯 근접하고 제주에서는 엄폐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처럼 밤하늘에서 초승달과 금성이
초근접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해가 진 뒤 서쪽 밤하늘에서 초승달을 먼저 찾은 뒤 그 주변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찾으면 됩니다. 맨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일 천체망원경을 이용하면 한시야에서 초승달과 금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초승달과 금성이 이번처럼 가깝게 접근한 것은 최근 80여 년 동안은 처음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40년 후인 2063년에나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낮 세계 최초로 발사된 3D 프린팅 우주 로켓은 최종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발사의 자세한 내용과 다음 계획을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높이 33.5m, 지름 2.2m의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미국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개발한 3D 프린팅 로켓 테란1입니다. 2단으로 구성된 테란1 로켓은 1단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2단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단 엔진이 점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내 꺼지면서 로켓은 대서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8분간 비행으로 지구 저궤도에 진입한다는 애초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3분 남짓 비행에 그쳤습니다. 비록 로켓이 지구 저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3D 프린팅 로켓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회사는 평가했습니다. Although we didn't reach orbit, we significantly exceeded our key objectives for this first launch, and that objective was to gather data at max Q, one of the most demanding phases of flight, and achieve stage separation. 렐러티비티는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제작했습니다. 또 로켓 연료로는 처음으로 액화 천연가스를 적용했습니다. 테란1은 최대 1250kg의 탑재체를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당초 2만 kg의 탑재체를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재활용 로켓 테란-R을 내년에 발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테란1 발사 실패로 인해 향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렐러티비티는 지난 9일 첫 발사를 시도했지만 추진제 온도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으며 12일 두 번째 발사를 추진했지만 추진제 압력 문제로 발사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한국 등에 유리하고 미국 내 생산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이 미 정치권과 미국 배터리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내놓은 백서인데 배터리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로 구분한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생산뿐 아니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한 해당 부품에 대해서도 제재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다음 주에 IRA의 전기차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실제 지침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중국산 SNS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틱톡 CEO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틱톡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며 CEO를 몰아붙였고 미국 정부도 틱톡은 분명한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틱톡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은 큐쇼우즈 CEO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틱톡과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Your trackers are embedded in sites across the web. TikTok surveils us all.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able to use this as a tool to manipulate America as a whole. 싱가포르 화교 출신인 추 CEO는 중국 정부에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는 미국 땅에서 미국인에 의해 관리된다며 중국 공산당 연계설을 부인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is. American data stored on American soil by an American company overseen by American personnel. We call this initiative Project Texas. CEO의 해명에도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I have seen no evidenc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cess to that data. I find that actually preposterous.
하지만 일부 정보는 중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ny By American ByteDance personnel. employees in China, including engineers, currently have access to U.S. data. After Project Texas is done, the answer is no. Today, there is still some data that we need to delete. 하원 외교위에 출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틱톡은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CNN 등 미국 언론들은 틱톡이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넘겼다는 증거를 의회나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을 금지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영국과 스위스가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스위스 크레디트 사태와 같은 금융권 불안에도 인플레이션 억제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4%에서 4.25%로 올렸습니다. 11차례 쉬지 않고 잇따라 올린 겁니다.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타나 또다시 올린 겁니다. 이로써 영국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이 거의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ve seen signs of inflation really peaking now, but of course it's far too high. Now we think it's going to come down sharply, really from the early summer onwards. 베일리 총재는 현재의 금융시장 혼란이 제2의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No, I don't think it's a repeat of 2008 at all. Yeah, we've obviously increased the regulation of the banking system since then. We learned a lot of lessons in the financial crisis. 스위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연 1.5%로 0.5%포인트 오르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국내 2위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재무위기에 빠지며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먼저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한 겁니다. The inflationary situation, the inflationary pressure in Switzerland is such that a further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was necessary. It was the right answer. 스위스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스위스 정부 주도로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며 금융시장 혼란이 멈췄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된 산타페와 카니발 등 57만 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차량 뒤쪽에 트레일러 등을 연결하는 견인용 연결단자 회로 결함으로 실내 차고에 주차할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현재까지 1건의 화재와 5건의 열 손실 사고를 확인했다며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해당 차량을 실외에 주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9년부터 2023년식 산타페와 2021년부터 2023년식 산타페 하이브리드, 2022년부터 2023년식 카니발 등입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에도 2020년부터 2022년식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차량 24만 대를 비슷한 문제로 리콜 조치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어둠을 그리면 보이지 않듯이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때 서로가 극적으로 표현되는데요. 17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는 이러한 명암 대비를 이용해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쫓던 화가 렘브란트 발레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